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오사카 공항 환한 조명 아래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냉혹한 선택.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어머니, 여기서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올게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 제2터미널, 환한 안내판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다. 바닥은 매끈하게 닦여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박영숙은 손가방만 쥔 채 회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은 차가웠고 등받이는 단단했다. 정윤아는 표정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빠른 걸음으로 출국장 쪽으로 몸을 틀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짧게 쳤다. 영숙은 손가락 끝을 천천히 맞대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유나의 검은색 코트 자락이 공기를 가르며 멀어졌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캐리어 바퀴 소리, 아이의 울음, 안내 방송이 겹쳐졌다. 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들락거렸고 영숙의 어깨를 스쳤다. 영숙은 가방 속을 더듬었다. 주간장약 봉지를 찾으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건 지갑과 손수건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출국장 방향을 바라봤다. 유나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공항 안내 방송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흘러나왔다. 영숙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숙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일어나 떠났다. 영숙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발밑에는 작은 먼지 하나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목구멍이 건조했다. 가방 속에 물병이 있었지만 꺼낼 힘이 없었다. 정윤아는 그때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다. 여권을 내밀고 직원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심사가 끝나고 그녀는 면세점 쪽으로 향했다. 화장품 매장의 밝은 조명이 그녀를 반겼다. 유나는 립스틱 몇 개를 집어들고 거울 앞에서 색을 비교했다. 손목에는 새로 산 시계가 반짝였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쇼핑백을 들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영숙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4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나가던 공항 직원 한 명이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닫았다. 반복되는 동작, 지퍼 소리만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금방 올게요. 하지만 그건 이미 1시간도 더 전의 말이었다. 5시가 되었다. 공항 안은 여전히 붐볐다. 영숙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앉았다. 손가방을 꼭 껴안았다. 차가운 의자, 차가운 공기, 차가운 빛.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목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유나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렇게 해가 지고 공항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출국장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숙은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다. 천장 조명은 여전히 환했다. 밤새 꺼지지 않은 형광등이 그녀의 얼굴을 납작하게 눌렀다.
주변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다. 새벽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주변을 둘러봤다. 출국장은 여전히 저 멀리 있었다. 윤아는 없었다. 영숙은 서둘러 주변을 둘러봤다. 방향 감각이 흐려져 있었다.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화장실인지 알 수 없었다. 안내판의 글씨는 너무 작았고 일본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불안하게 떨렸다. 한 직원이 다가왔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영숙을 보고 천천히 손짓으로 안내 데스크를 가리켰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발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영숙은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힐끔 쳐다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손가방은 낡았고 신발은 닳아 있었다. 그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계속 걸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며느리가 어제 여기 두고 갔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영숙은 손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직원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일본어로 빠르게 대화했다. 영숙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저 서서 기다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직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대기 의자에 다시 앉았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쌌다. 주변에는 여행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영숙만 혼자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연한 주황빛이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정윤아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넓고 편안한 가죽 시트, 부드러운 담요, 따뜻한 조명. 그녀는 창가 쪽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매끈했고 호흡은 고요했다. 조명의 반사광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좌석 테이블 위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영숙은 여전히 공항 안내 데스크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영숙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 걸었다. 수속을 밟고 서류를 작성하고 비행기 표를 받았다.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탑승 게이트까지 가는 길,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윤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며칠 뒤 영숙은 한국 인천공항의 도착 게이트로 인도되어 돌아왔다. 대사관 직원이 연락한 아들 김재호가 급히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숙은 대답 대신 아들의 셔츠 자락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다. 재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영숙은 아들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호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재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영숙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한글 간판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멍했다. 재호는 몇 번이고 어머니를 힐끔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유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계속 운전했다.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영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다. 재호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어머니에게 건넸다.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다.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물잔을 받쳐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집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재호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재호는 방문을 천천히 닫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재호는 어머니 방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몸을 틀고 누군가를 찾듯 속삭이고 있었다. 재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재호는 병원과 상담센터를 오가며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했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재호는 모든 기록을 꼼꼼히 채워갔다. 진료 기록, 상담 내용, 약 처방전. 그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가족 단톡방에는 이미 며칠째 읽지 않은 메시지가 켜져 있었다. 재호가 보낸 메시지들. 유나야, 연락 좀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하지만 답은 없었다. 영숙은 집안에서도 불안해했다. 밤마다 창문 쪽으로 몸을 틀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 재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유나를 찾아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는 유나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장모가 받았다. 재호야, 무슨 일이야? 장모님, 유나 어디 있어요? 유나, 여기 없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는 친정에도 가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유나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하지만 아무도 유나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재호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유나의 방, 서랍, 옷장.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재호는 유나의 서랍을 열었다. 정리되어 있는 서류들,
영수증들, 편지들. 그는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여권과 함께 묶여 있는 항공권 영수증을 발견했다. 오사카행 왕복 항공권. 출발일과 도착일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귀국편은 성인 한 명으로만 예약되어 있었다. 재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계속해서 서랍을 뒤졌다. 호텔 결제 내역도 나왔다. 2박 3일 1인실. 그리고 그 중 하나 이메일 출력물이 눈에 들어왔다. 성인 보호자 없이 노인 단독 체크인 불가. 항공사 규정 안내 제호의 손등이 천천히 굳었다. 그는 그 종이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용은 명확했다. 유나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이다. 항공사에서 경고 메일까지 보냈지만 유나는 무시했다. 재호는 종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꺼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드디어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재호는 이를 악물었다. 왜 그랬어? 그 한 줄이 천천히 방 안에 놓였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이야? 왜 엄마를 공항에 두고 온 거야? 다시 침묵. 재호는 기다렸다. 유나는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힘들었어, 재호야. 나도 힘들었어, 재호야. 재호는 웃음이 나왔다. 차갑고 건조한 웃음.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서랍 속 증거들을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여권, 항공권, 이메일, 호텔 영수증. 모든 것이 명백했다. 유나는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버렸다. 재호는 그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사진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분 후 단톡방이 폭발했다. 고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나가 정말 이랬어? 믿을 수가 없네. 재호는 그 메시지들을 읽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재호가 있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잡혔다. 재호의 고모집이었다. 넓은 거실에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고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윤아도 왔다. 그녀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재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양쪽에 앉은 친척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해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재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테이블 중간에 돌려놓았다. 공항 CCTV 캡처 사진이었다. 유나가 빠르게 걸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멀리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영숙의 뒷모습. 고모가 입을 열었다. 유나야, 이게 정말 내가 한 짓이니?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삼촌이 끼어들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외국 공항에 혼자 두고 올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유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사촌 중 하나가 말했다. 변명이라도 해봐. 왜 그랬는지.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님이랑 여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재호가 끊었다. 그래서 버린 거야? 외국에 혼자 두고 온 거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식탁 위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영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고모가 다시 말했다. 유나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가족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유나는 계속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다.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유나를 더 짓눌렀다. 모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유나는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재호는 그녀를 따라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영숙은 천천히 재호의 손을 잡았다.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의 빛이 있었다. 밤, 아파트 복도. 유나는 현관 앞에서 재호를 마주 섰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재호가 문을 막고 서 있었다. 유나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굳게 버티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재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유나를 짓눌렀다. 재호야.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힘들었어. 재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시어머님이랑 여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매일 불평하시고 느리시고 나한테 짜증내시고 나도 사람이야. 참는데 한계가 있어.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버린 거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잠깐 떨어져 있고 싶었어. 잠깐? 외국 공항에 혼자 두고 온 게 잠깐이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유나야,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엄마가 까다로운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버릴 수는 없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알아. 나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었어.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한계가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 같이 해결했어야지.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호는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했다. 유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유나는 문이 닫히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재호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 유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복도의 형광등이 그녀를 차갑게 비췄다. 그녀는 혼자였다. 안에서 재호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은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윤아가 없는 그 공간은 오히려 더 따뜻했다. 둘 사이의 침묵이 벽면 조명의 희미한 노란빛과 함께 길게 이어졌다. 복도에서는 윤아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재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고객님, 저는 KB은행 자산관리팀 김민준 과장입니다. 박영숙 고객님 명의 계좌로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큰 금액이요? 네, 27억 원입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확인됩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내려다봤다. 27억.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시 전화를 귀에 댔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로또 1등 당첨금 27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고 있었다. 재호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이거.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은행 앱에 찍힌 27억이라는 숫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재호의 눈이 커졌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영숙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있었다. 엄마 괜찮아, 재호야. 이제 알았으니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재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는 울었다. 영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정윤아는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친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재호와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친구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윤아야, 너무 자책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다. 오사카 공항 방치 사건 피해자, 로또 27억 당첨. 윤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기사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박영숙 씨 67세, 며느리에 의해 오사카 공항에 홀로 방치 귀국 후 로또 1등 당첨 사실 확인.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커피가 테이블 위로 천천히 번졌다. 윤아야, 괜찮아? 친구가 놀라 물었다. 하지만 윤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27억.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시어머니가 로또에 27억 당첨.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뒤늦게 깨달았다. 27억의 시어머니를 공항에 버렸다. 27억의 가족을 저버렸다. 그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영숙과 재호는 새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다. 35평, 남향, 한강뷰, 환한 거실, 넓은 주방, 따뜻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 영숙은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다. 물결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깨끗했다. 재호는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엄마, 여기 마음에 드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정말 좋아. 재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다.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갔다. 물결이 일렁였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영숙은 그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이제 그녀는 안전했다. 아들이 곁에 있었다. 새 집이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재호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정윤아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재호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아가 말했다. 재호야, 나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제발.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아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시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어. 문 열어줘. 재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인터폰 화면을 껐다. 화면이 꺼지자 윤아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재호는 거실로 돌아왔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다. 윤아였니?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보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영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복도에 남겨진 윤아의 흐느낌은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다. 안에서 영숙과 재호는 여전히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숙은 차를 다 마시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재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영숙은 고맙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재호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저녁 바람이 베란다 사이로 살짝 들어왔다. 영숙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재호는 창문을 조금 닫았다. 영숙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고요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한강의 다리에도 조명이 들어왔다. 도시는 깨어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고요했다. 영숙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재호는 그런 어머니를 지키며 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다. 닫힌 문 너머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유나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고요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영숙과 재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27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때로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